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이익주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가 과연 국난 극복의 역사인가? 국난 극복의 역사 물음표,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역사를 교육받는 많은 학생들은 한국이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침이 잦았고 그 외침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긴 역사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명장이 많았다, 위인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의 그 상식에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세계 속에 우리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죠. 이 위치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야,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면적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작지 않다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세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북한을 포함하면 한 3분의 1 이상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갖습니다. 나라가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국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척도가 인구입니다. 우리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인구만으로도 세계 28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통일을 해서 통일 한국의 인구를 갖게 되면 7,700만 명, 세계에서 20위 정도가 됩니다. 유럽으로 가져가면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인구가 많아집니다. 빨리 통일해야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작은 나라, 인구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7 플러스 1 할 때 그 1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세계 8위, 10위 안에 드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10위권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앞세대 또는 부모님의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세계 10위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세계 10위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역사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국사 시간이 괴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공부할 게 많죠. 5,000년 역사라고도 하고 구석기 시대부터 따지면 더 길어지는데 세계에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우리 고려시대 정도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역사가 길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을 비롯해서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꾸어 가면서 긴 역사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아마 어릴 때 왜 우리는 주변국의 침략만 받고 남을 한 번도 침략해 보지 못했느냐고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를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사의 중요한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평화와 공존의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2021년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보지 않았고 다른 어떤 나라에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좋은 이미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많이 이야기하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자,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5번의 저 점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하나씩 써 넣는 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부심을 가진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자부심을 갖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하는 점인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외침이 참 잦았다.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 그래서 고조선이 한 나라에 망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양제의 침략, 당태종의 침략, 거란의 침략, 몽골의 침략, 또 청나라의 침략, 다 이제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이죠. 남쪽에서는 왜구, 임진왜란, 또 강제병탄, 이래서 또 일본의 침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정신이 없었겠구나. 우리가 남쪽 북쪽에서 계속 침략을 받아가면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 대외 침략, 외국의 침략 속에서 우리는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대첩, 흔히 한국사의 3대 대첩이라고 하는 이런 승리를 거두어가면서 국가를 유지해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국난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위인전에 학자나 문인, 예술가보다 장군이 많다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68년부터 71년 이 3년 동안의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 애국선열의 동상을 세우자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을지문덕 장군부터 윤봉길 의사까지 15명의 위인을 선정해서 동상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을지문덕, 김유신, 강감찬, 이순신, 삼형대사 모두 전쟁을 한 사람들이죠. 장군입니다. 유관순,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위인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만 그랬을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외침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런 의문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외에 다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전쟁이 잦았고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사는 긴 평화 기간을 갖습니다. 고려 500년 동안 전쟁이 2번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전쟁이 2번 있습니다. 이 전쟁 기간 이후에는 모두 평화 기간이죠. 자, 국난 극복의 역사.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 역사를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역사에 감정이 이입되게 되죠. 나쁜 침략자에 대한 선한 우리의 저항이라고 하는 역사를 선하게 대비로 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적인 역사인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럴 경우엔 우리 편,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또는 국론을 통일해서 외세와 싸웠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재 논리에 봉사하는 역사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독재자들이 언제나 단결의 논리를 주장했죠. 자, 감정적인 역사인식은
역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난 극복의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어느 한 나라, 남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옛날은 그랬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와 남의 1대1의 관계를 계속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 질서에서 각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 일본의 관계, 일본과 미국의 관계라고 하는 우리가 빠진 남들 간의 관계를 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조적인 이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역사는 구조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국난 극복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국난 극복의 역사를 극복할 것인가?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고려와 거란 전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거란이 고려를 3번 침략해 옵니다. 993년에 1차 침략, 1010년에 2차 침략, 1018년에 3차 침략. 이 3차 침략을 고려가 승리로 이끈 것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인데요. 거란은 왜 고려를 침략해 왔을까?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나라라서 침략을 해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역사를 선악으로 구분하지 말자고 했죠. 거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침략해 왔을까? 그 당시 국제 질서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송나라가 건국된 것이 960년입니다. 이 53년 동안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가 있습니다. 이 혼란기를 송이 통일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전에 북쪽에 거란이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통일이 아니라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대립하는 형세가 만들어지죠. 강대국이 2개가 있을 때 고려가 2개의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때 고려는 친송 반거란, 한쪽과 친하고 한쪽과 적대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고려가 송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그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란과 송이 대립하고 있는데 고려가 친송 반거란 정책을 펴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란이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고려를 먼저 공격해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거란의 1차 침략입니다. 이 거란의 1차 침략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가 등장하죠. 서희가 거란 장수 소손룡을 만나서 담판을 벌였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 거란군이 돌아가게 하고 고려의 영토가 오히려 북쪽으로 넓어지는 성과를 거둡니다. 전쟁을 막고 영토를 넓힌 대성공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가가 있었겠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가는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사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앞으로는 거란이 송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됐겠죠. 자, 이것으로 거란은 만족을 했고 고려는 영토를 넓히고 전쟁을 피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고려와 거란이 윈윈을 하고 그 피해를 송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뒤에 고려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송과 왕래가 끊기니까
송으로부터 들어오던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의 수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고려는 송과 왕래를 계속합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으로 거란이 2차 침략, 3차 침략을 해왔던 것인데 3차 침략을 해왔을 때 거란군이 10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끝나고 돌아간 군사가 수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거란이 굉장한 패배를, 고려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자, 거란은 망하지 않았고 아마 고려를 다시 침략해 오겠죠. 그래서 고려는 거란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거란에 사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거란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고려와 거란 사이에 사대 관계가 복원이 되고 이러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외교가 시작되고 고려와 거란 사이에 외교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국난 극복이 전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자, 이로부터 11세기 100년 동안 동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려는 이 100년의 평화 기간에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키고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입니다. 전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국난 극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왔죠? 바로 외교가 왔습니다. 자, 전근대의 전쟁들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 질서가 변동하는 시기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온 것도 송과 거란이 대립하는 국제 질서의 시작점, 이때 침략을 해온 것이죠. 앞으로 더 올라가 보면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온 것도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한 수당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공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임진왜란도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에서 조선을 침략해 온 전쟁이었죠. 국제 질서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국제 질서의 변동이 없던 시기에는 장기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침략에 대해서 고구려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뒤에 조선도 그랬고 언제나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총력 대응을 합니다. 고구려가 수당을 물리친 것이나 고려가 거란을 물리친 것이나 또 매우 힘들었지만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을 물리칠 때에도 군사적인 열세 속에서 온 백성들이 참전하는 총력전을 펼쳤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국난 극복의 역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난 극복의 역사,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민족성인가? 우리는 단결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군사적인 열세 속에서 모두가 나와서 싸우는 이런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침략에 대해서 싸우기만 했을까? 항쟁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항쟁과 외교를 병행했다. 그리고 언제나 마무리는 외교를 통해서 했다. 셋째, 우리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세계에 몇몇 강대국이 있었고 그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전통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는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고 1948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위기가 있었고 이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분단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3년 만에 1948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 민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이 위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독재였습니다. 독립한 이후에 우리는 두 번의 장기 집권을 경험합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가 있었습니다. 이 독재를 우리는 4.19 혁명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4.19 혁명 1년 뒤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또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를 했습니다. 이 독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했고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서울의 봄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0 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정치 권력이 독재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어느 곳에도 온 국민이 이렇게 자주 독재가 출현할 때마다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빈곤의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경험한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경제 발전으로 이 빈곤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IMF 사태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K방역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온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지는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국난 극복의 경험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저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말고도 세계 모든 나라에는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그 전통으로부터 만들어진 힘이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하는 점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생각으로 국난 극복의 역사가 우리의 특별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역사인식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국난 극복의 역사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 감정적인 역사인식, 구조적인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반드시 국난 극복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역사 전통 속에서 우리 힘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글로벌 시대의 세계 10위권 국가 국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외국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각자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자부심이 자기 역사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눈으로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비치는지 주위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